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큰 박수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강연은 공지 드린 대로 한미일 한일군사 동맹 어디까지 왔나 정세와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강연입니다. 현재 정세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최근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연이은 전쟁 연습과 도발 등으로 이 전쟁을 앞장서서 조장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결의하나에서도 일천인 회원교육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 경주결의하나가 경주에서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만큼 꼭 경주결의하나가 이번에 준비한 강연에 자세히 들어주시고 또 많은 질의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연에 앞서서 본격적으로 우리 경주결의하나 상임대표님 말씀 먼저 듣고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상임대표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주결의하나 상임대표 최성훈입니다. 우리 결의하나가 많은 부침 속에서 이렇게 경주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통일운동단체로 또 지역사회 시민단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윤석열 정부의 엄중한 윤석열 정부 지하 아래에 한일 문제, 한미일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듣고 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정 박사님의 고견을 듣고 또 정세 분석을 하고 또 나름대로의 중심을 잡고 가는 게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강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기회에서 또 우리 결의하나 회원들 간에 또 얼굴도 볼 수 있고 또 친목도 다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급변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한 몸을 바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회원 여러분 그리고 타 단체에서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만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또 결의하나 대결에서도 이렇게 오늘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바로 강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연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 결의하나가 그리고 정세가 엄중하고 중요할 때마다 나와서 좋은 강연 해주셨던 결의하나 평화연구센터 소장 그리고 한신대 글로벌피스 연구원 교수이신 장항준 박사님, 장창준 박사님 죄송합니다. 장창준 박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마이크 없어도 되겠죠? 예, 마이크 없어도 되겠죠. 예, 저는 장항준은 아니고요. 장항준은 영화 감독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결의하나 연구센터 소장도 아닙니다. 저는요. 그냥 일개가 연구위원일 뿐이고요. 예, 저는 장창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없는 거죠, 이거는. 예, 제가 요즘 고민하는 주제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이제 들어와서 한미일, 한일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맥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2022년부로 저는 세계 정세는 바뀌었다고 봐요. 저는요. 2022년부터 세계 정세는 다시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크라이나 중동 최근 한반 상황 그 일련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고 한미일, 한일 이런 움직임 역시 저는 그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욕심을 좀 많이 냈어요. 페이지가 7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되게 제가 보통 35페이지 정도면은 1시간 반 하거든요. 그래서 70페이지면은 3시간짜리가 되고 그리고 또 최근 시끄러운 일들이 최근에 많이 있었어요. 뭐 무인기니 뭐 북한군 러시아 파병이니 해서 그 내용을 앞에다가 좀 넣다 보니까
80페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 속도라면 3시간을 끝내야 되는데 1시간 반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압축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주제는 이건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130년 동안 진행된 미국과 일본의 결탁사입니다. 뭐 청일전쟁, 그렇죠? 올해가 청일전쟁이 발발한 지 1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청일전쟁부터 시작된 미일의 결탁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우선 무인기 잠깐 얘기할까요? 무인기가요. 10월 3일, 10월 9일, 10월 10일 세 차례 평양 상공에 떴다고 합니다. 무인기는 뭐 이제 11일 날 조선 외부성에서 이것도 좀 독특한 형식인데 보통 국방성이나 뭐 이런 곳에서 하는데요. 외무성에서 이거를 통로했어요.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남북관계의 이제는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다. 이런 이제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국제사회 폭로하는 그런 의미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요. 이런 겁니다. 작년 9월 달에 드론 작전사령부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드론 사령부는요. 국방부 장관 직속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 사령부는 이제 국방 개통을 타는데 이 드론 작전사령부는 국방부의 명령으로 바로 움직일 수가 있는 이거고 드론 작전사령부 임무는 이렇게 있죠. 탐지, 추적, 타격 등의 군사 작전 그리고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군사 작전 그러니까 때리고 정찰하고 심리전 벌이고 이런 모든 것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에서 발표한 것이 평양 상공에 뜬 것이고 그 드론 그 무인기의 전단이 북에 가지고 살포가 되는 다 여기 맞춰가지고 한 거죠. 그리고 지금 국가안보실장이 신원식이고요. 2월 달에 신원식이가 국방부 장관 할 때, 즉 자기 직속 부대인 드론 작전사령부를 방문했는데 이 드론과 10월 1일 날 국군의 행사 때 등장했던 드론과 이 드론이 똑같아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팬들하는 것이 이제 확인되는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요, 뭔 생각이 이거 보면서 뭔 생각을 들었냐면은 첫 번째, 이거는 한미 간의 합작품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번에 그쳤으면은 그냥 국방부에서 그냥 한 번 그냥 사고 쳤네 하시고 왔는데 세 차례 연속 진행이 되었다는 얘기는 최소한 미국이 그 사실을 알았고 이거를 묵인했다.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들었고 두 번째는 왜 이 시점이었을까?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지만은요. 김용현이라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올라가고 김용현이라고 하는 경호처장, 이틀막 경호로 유명한 그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게 9월 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월 6일 이후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사개편과 맞물려 있구나. 이런 거죠.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윤석열 정부 차원의 어떠한 의도나 기획 이런 것들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좀 예상,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뭘 생각이 들었냐면요. 만약에 10월 11일 날 조선 외무성에서 이거를 폭로하지 않았으면요. 아마 드론을 살포하는 행위가 계속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당연히 이러한 작전을 펼칠 때는 만에 하나 북한이 요격할 가능성에 대한 것도 대비를 했겠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3번 내내 즉 북한에서 폭로할 때까지 계속 했다라는 얘기는 요격되어도 괜찮다. 즉
요격되면은 긴장이 고조되어서 좋고, 요격이 안 되면은 정찰하고 대북전단 살포해서 좋고, 요격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뭐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북한의 대응이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권이 예상했던 대응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거를 군사 즉 미사일이나 포탄으로 요격하면 이제 북한에서 이제 도발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좀 긴장을 고조해서 현 국면을 좀 반전시켜 보려고 하는 이런 카드로 사용했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북한이 군사적으로 요격을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외교적으로 요격을 해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실패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10월 11일 날 밤에 조선외무성에서 이제 밤에 발표했는데, 그때가 국정감사 기간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 장관 앉혀놓고 이제 청문회를 국정감사를 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속보를 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 기사 사실이냐, 즉 우리가 무인기를 뛰어보는 게 맞냐 하고 질문했는데, 처음에 국방부 장관의 답변은 안 했다 했습니다. 근데 1시간 뒤에 확인할 수 없다라고 바뀌어요. 이거는 뭔 얘기냐면요,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을 하면은 처벌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갑자기 나온 질문이어가지고 안 했다라고 했다가 1시간 동안 생각해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위증죄로 처벌 받겠네 해서 시인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확인 불가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죠. 이런 영상이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에서 나왔고, 이거를 우리 국정원이 받아문 겁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었다, 이런 거였어요. 근데 뭐 이거는 우리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건데, 이게 이제 소위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에 들어가서 물건 등을 받는 이제 이런 장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보면요, 이거 거짓말이네 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어떤 대목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러시아라고 쓰잖아요. 북한에서는요, 러시아라고 안 써요. 로시아라고 씁니다. 로시아. 그래서 러시아 이거는 한국식 표기예요. 일단은 이게 일단 이상한데 지금 북한 사람 맞아? 이런 이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유사한 영상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며칠 뒤에 나온 것도 있어요. 여기도 이런 똑같은 이름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얘랑 글씨체가 다르죠? 네. 그죠? 네. 네. 고딕과 명조. 그죠? 그러니까 이 영상이 좀 정확하네. 그죠? 영상이 뭔가 좀 허술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허술한 영상을 가지고서 국정원이 북한이 파병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오전에 바로 그날 오후에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에서요, 긴급 안보회의를 열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정사실화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며칠 뒤에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북한이 전선에 투입이 됐고, 러시아 군대와 북한 군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러시아 군대가 북한말을 지금 배우고 있다, 이런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이것도 골 때려요. 자, 여기에 이해했습니다라는 걸 나오죠. 북한에서는 이해가 맞습니다. 뭐라고 하죠? 두음 법칙, 리해 혹은 료해라고 하죠. 이거 다 보면은요, 뭐예요? 대부분 서울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모든 파병을 했다라고 근거라고 말하는 모든 자료들은요, 허술해요. 그러니까 이게 파병을 절대 안 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겠지만은 파병의 증거네? 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냥 뭐라 하는 거예요. 네. 일단은 뭐라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골 때리는 건데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이 블라디보스톡에 있었던 북한 군대가 자 보세요. 9,265km를 122시간 동안 트럭을 타고 달려서 여기가 쿠르스크 지금 이제 러시아 군대랑 우크라이나 군대랑 싸우는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죠. 네? 생각해 보세요. 자, 121시간 동안 10,000km에 가까운 거리를 군인들이 트럭을 타고 이동했다?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그죠? 뭔가 이상해.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미국이 증거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고 여기에 푸틴이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렸던 카잔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미국인 기자가 물어봐요. 지금 북한군에 표현했다고 하는데 맞냐? 라고 물어봤더니 푸틴이 뭔 말을 하냐면요. 그것은 우리랑 조선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 말이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 대서 특필되면서 알아서 할 일이다. 시인했네. 북한군의 파병을 시인했네라고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떠들고 있는데 우리 언론이 빼먹은 푸틴의 발언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들 6월달에 그 조선과 러시아 사이에 동맹조약이 맺어지잖아요. 아시겠지만 모든 조약은 국회 비준을 통과돼야 돼요. 그 기자한테 푸틴이 답변하는 그 하루 전날에서야 러시아 의회에서 비준이 통과가 돼요. 그래서 푸틴의 말 중에 어제 우리 의회에서 비준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동맹조약에서 언급되고 있는 무력 침공을 받을 때 서로 간에 즉각적으로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이 방안은 지금부터 논의할 예정이다. 지금부터 논의하려고 한다라는 이 발언은 쏙 빼버리고 그 앞에 있는 그거는 우리 둘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것만 부각을 시킴으로써 푸틴도 인정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요 지금요 민주당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있어요. 속된 말로 전문가들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최소한요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요 북한군이 파병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푸틴의 발언에 따르면요 이제부터 아마 논의를 할 겁니다. 얼마 전에 북한 외무상이 최선희 외무성 장관이 러시아에 갔다 왔고 아마 이제부터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파병은 미래에 일어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파병이 됐다라고 단정 지을 만한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자, 근데 이제 미쳐버린 일이 발생합니다. 자, 이제는요 이미 북한군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뭐냐? 그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군대가 싸워서 이겨서 북한 군대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를 뺏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이틀 전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와, 러시아 군대가 싸워서 뺏었구나. 북한 군이 있네. 이거예요. 근데 이 기사를 낸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블루 옐로우라고 해서 이 사람이 창립자인데 2014년에 리투아니아에서 만들어진 친 우크라이나 조직이에요. 2014년이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지금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되었던 돈바스 내전이 시작되던 그치? 그 시기에 리투아니아에서 우크라이나 즉 젤렌스키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 뭔가 냄새가 나는 이런 단체 여기서 나온 이 사진을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 적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제 북한 군대가 싸우다가 이렇게 부상당해가지고 이 영상은 제가 일부러 영상은 안 가졌는데 그러니까 아주 정말 온 신경을 다 집중해서 들어야지만 들릴 만한 자그마한
한국말 같기도 하고 조선말 같기도 하고 그런 말로 뭐라고 하는 그 영상이에요. 어쨌거나 이 영상 자막은 내가 왔는데 러시아 군대가 속여가지고 안전할 것이라고 해서 왔는데 뭐 엄청나게 위험했고 나 빼고 다 죽었고 여기 지옥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북한군이 전선에 가서 무지하게 싸우고 있고 상당히 많이 죽었고 다쳤고 인건비 빼앗기고 이러고 있네. 이런 건데요. 자, 어제 오후 9시 5분 전입니다. 웃기지 않으세요? 자, 제레스키가 뭐라고 얘기해요? 며칠 내에 이제 북한군이 전선에 투입될 것 같다. 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 말이 사실이라면은 이건 뭐예요? 조작이죠. 이거 도대체 이거 뭐야 도대체 이거?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상한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요. 정상적인 것처럼 지금 되고 있다. 자, 그래서요. 저의 결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온 최소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한겨레가 되었건 경향이 되었건 오마이가 되었건 소위 진보 매체라고 하는 여기도 하나도 믿을 것이 없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말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럼 최소한 언론사로 본다면 아니 이미 우리는 싸우고 있다라고 싸우고 죽었다라고 보도했는데 젤렌스키가 며칠 내에 북한군이 투입될 거라고 하는 상반된 말이 나온다고 한다면 검증을 해야죠. 누가 만든 거야? 그냥 이런 겁니다. 여기에 우리 민주당 28명의 의원들 러시아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적 촉구 결의안 이걸 지금 냈어요. 물론 이 안에는 민주당 뭐 당원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이거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아마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결의안의 주된 초점은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결의안인 거죠. 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좀 기정사실인 것처럼 여기에요. 자, 누가 있냐? 이재명 대표도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아마 이 사람도 뭔가 미심쩍은데 하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시국에 이런 데서 이 정도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북한의 파병이 사실로 확인되면 어쩌지?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어저께 기사입니다. 우크라이나 장성이 토로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어렵다. 러시아 진격에 전선이 붕괴되고 있다. 젤렌스키는 승리 계획 말인데 웃기는 소리다. 이게 현재 러우 전선의 현황입니다. 지금 올해 여름 때까지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평균 연령이 45세예요. 지금도요. 러시아 반대쪽인 우크라이나 서쪽 지역의 루마니아와의 접경 지역이 강이에요. 지금도 강을 건너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진입을 피하기 위해서 강을 건너서 도망치는 전투들이 지금도 무지하게 많고 그리고 그 강을 건너다가요. 익사에서 시체가 떠오르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는 지금 이대로 가면은요 아마 무기 보내고 파병도 하겠다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파병 안 됩니다. 뭐 이거는 뭐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요. 우크라이나 전선에 우리 군대가 가잖아요. 말 그대로 총알 맞게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북한은요 100번 양보해서 북한은 이기는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는 전쟁에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뭐 이런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젤렌스키의 대한민국 습격 사건이다 이거는 야곱자들 농담 삼아서 이야기를 하고 천안함과 상당히
유사하죠. 천안함, 북한, 소해. 얘들도 여기에 이의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얘들은요, 천안함으로 한번 학습을 한 겁니다. 우리가 세게 나가면은 절대 이거에 대해서 시비를 못 걸어. 그렇게 가는 거야, 그냥. 그리고 아마 따라오게 돼 있어. 결국 사실이 뭔지 명명백백히 밝히지 않더라도 결국은 북한군은 이미 전선에 파견돼 있는 걸로 한국 사회는 정리가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했고, 근데 이것도 제가 북한 무인기를 들여보내서 무한가지 반전을 꾀했는데 이것도 여의치 않았고, 이것도 나름 이제 반전용인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것도 이제는 묻힐 것 같습니다. 어저께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 터져 나왔어요. 윤석열과 명태균의 직접 통화. 즉 윤석열의 발언이, 그러니까 목소리가 처음으로 왔죠. 통화 시점은 2022년 5월 9일 취임식 하루 전날. 내용은 김영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에게 가져와가지고 내가 처리했다. 즉 공관위가 나한테 정보를 가져왔고, 이걸로 확인을 해서 야, 김영선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한 영상, 한 음성이 어저께 됐는데,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명태균과 관계에서 해왔던 말은 뭐냐면요, 명태균과는 대통령 후보 경선 시절까지는 관계를 가졌으나 경선이 끝나고 나서 본선 때부터는 저놈이 이상해서 관계를 끊었다. 이게 지금까지의 대통령실의 해명이었어요.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뒤로는 통화도 한 적이 없고, 근데 와이프인 김건희가 한 것 같다. 이거였어요. 근데 2022년 5월 9일 날 통화를 한 게 나온 거예요. 아, 대통령실의 해명이가 거짓말이었네 하는 것도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윤석열이가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공관위에서 자료를 가져왔다라고. 그러니까 선거 공천은 당대표도 못 건드려요. 공천관리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회만의 고유의 권한인데 누군가가 자기한테 가져왔고 자기는 보고를 받은 거예요. 이거는 명명백백히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사실이 확인됐어요. 이거는요. 그리고 이 목소리가 다른 사람의 전원이 아니라 윤석열 본인의 목소리가 이제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이거는 이전의 수많은 의혹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그래서 어제 그 발언이 나오자마자 관련된 모든 곳에서 잽싸게 해명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준석, 그리고 공관위원장이었었던 윤상현, 모든 관련된 모든 곳에서 다 해명을 해요. 이거는요, 뭔 말이냐, 이 어제 나온 발언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권선동 친윤계의 의원이 이런 말을 해요.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발언인데, 이게 탄핵 사유는 될 수 없다라고 자기가 먼저 탄핵이라는 말을 끄집어냅니다. 뭔 말이냐, 대통령 임기는 5월 11일부터인데 5월 9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닌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나중에 대통령직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형사소출은 나중에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될 수 없어라고 본인이 먼저 탄핵 프레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들이요, 아, 이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탄핵감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탄핵 프레임은 이제 걸려져 버렸다. 그래서 어제부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터졌고, 오늘 이제 긴급 촛불 집회가 오늘 서울에서 열리고 있을 거고, 내일 토요일과 다음 주에 이제 또 범국민대회 같은 큰 판이 있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가면서 좀 판이 어느 만큼 커지는가에 따라서 이제 박근혜 때 같이 빠른 속도가 붙느냐 안 붙느냐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하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국면을 지금 얘들은 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조만간에 묻힐 것 같은, 뭐 느낌
물론 유승일 아마 이 건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여하튼 이것이 최근의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본론을 한번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말 기억나십니까? 네. 전요 이 내용도 내용인데요. 국가안보실 차장이라는 사람이 대놓고 이런 말을 형식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이러한 관련 없어요. 마음으로야 얼마든지 친일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속으로는 갖고 있었지언정 공직자가 고위 공직자가요 언론에 대놓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라고 말한 고위 공직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이건 뭔 얘기냐? 눈치 안 본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은요 군부들의 눈치 안 본다. 뭐 이런 건데 일본의 마음이 뭘까? 뭐 이런 거죠. 자, 일단은 일본의 마음을 유추하기 위해서요. 자, 첫 번째. 올해 4월 달에 일본 장선이 일본 사령관이 일본 자유대 사령관이 한국에 옵니다. 근데 이 사령관이 무슨 사령관이냐? 자위대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 사령관이에요. 2018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수륙기동단은요 뭐라는 곳이냐 이런 걸 하는 곳이에요. 뭐예요? 해병대. 네. 그러니까 일본 해병대를 일본에서는 수륙기동단이라고 한다. 뭐 이런 거죠. 해병대가 뭐예요? 적진에 침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다들 아시겠지만은 자위대는요 사실은 군대가 아니죠. 헌법상으로는. 물론 현실에서는 군대이지만 헌법에서는 군대가 아닌 건데 그래서 설령 그래서 현실에서는 군대처럼 보였기는 하지만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상륙을 한다거나 이러한 기능을 하는 그러한 부대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28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2022년도에 공격용 무기 도입을 결정을 하고 국방예산을 올리고 이런 등등이 이때부터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마음을 유추해볼 수 있는 하나의 이게 되고요. 그래서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는 기억하실 겁니다. 2014년도에 아베 총리 때 집단적 자위권을 얘기를 하죠. 집단적 자위권은요, 이건 뭔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 헷갈려 하시던데 모든 나라는요 두 개의 자위권을 가지고 있어요.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 자, 저랑 앞에 계신 분과 사이가 안 좋아요. 이분이 절 때렸어요. 얻어맞고 제가 이분을 때렸어요. 저는 개별적 자위권을 행사한 거예요. 내가 맞아가지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때리는 거. 이거는 유엔 헌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이분을 때렸어요. 두 분이 친구야. 그래서 이분이 내 친구를 때렸다고 이분이 나를 때리는 거예요. 그때 이분은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 거예요. 내 친구와 나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너 이 새끼 내 친구를 때려? 해서 내가 쟤를 때리는 거. 이게 집단적 자위권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일본이 침략을 받지 않더라도 미국이 벌이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이 집단적 자위권입니다. 이거를 미국은 오래오래 전부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주길 바라봤었어요. 근데 일본이 내부 정치 사정상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지 않았다가 2014년도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을 하죠. 헌법 해석을 변경해서. 그전까지는 헌법이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왔다가 해석을 바꾸지 않은 채 해석을 변경해서 이제 우리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집단적 자위권은 결국 뭐예요? 전쟁할 수 있는 능력, 권리를 확보한 것이고 그리고 이 전쟁은 나를 지키는 전쟁이 아니라 미국과 함께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앞서 봤었던 2018년도에 수륙기동단이라고 하는 해경부대도 새롭게 만들고 이 과정이 진행이 되었고 2022년도에 12월 달에 반격능력 확보. 반격능력은 뭐냐? 개별적 자위권의 범주는 뭐냐면요. 누가 나를 때리면은
나를 때리지 못하게 내가 때리는 거지 다른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반경능력은 뭐냐? 나를 때리면은 다른 나라 영토에다가 공격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반격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거 두 개를 묶으면은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과 미국,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하면은 일본은 북한이나 중국을 때릴 수가 있다. 이런 과정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마음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가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위대의 중무장, 과거에는 경무장, 그래서 좀 자그마한 무장, 수비형 무장이었다가 지금 이제 공격용으로 중무장을 하고 있다. 다시 한번 자위대의 대륙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베 때부터 일관되게 추진해 왔었던 일본 사회의 보수와 국주의와 이런 과정들, 그리고 아시아 대륙 침략, 뭐 이런 것들이 일본의 마음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김태희가 말한 것은 한일 관계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노골적으로. 그래서 윤석열이 들어온 이후에 한일 관계를 좀 보면은요, 2022년 6월 10일 날 윤석열 정부가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6월 21일 날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려요. 그리고 그해 11월 달에 푸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리고 작년 3월 달에 그 제3자 견제라고 한 해괴망측한 그 강경의 노동자 해법을 제시하면서 윤석열이 3월 달에 일본에 가서 한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5월 달에는 기시다가 한국에 오죠. 그래서 다시 한일 정상회담이 복원이 돼요. 그리고 또 8월 달에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이 열려요. 그리고 또 한일 정상회담이 돼요. 한미일, 한일, 한미일, 한일, 한미, 한일 계속해서 분별식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거고. 그리고 아시겠지만은요, 10월 달에 올해 10월 달에 이시바 시게루라고 하는 사람이 새롭게 총리가 됐죠. 그래서 또 정상회담을 하고 올 연말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한미일 한일이 계속 같이 딱 이거 하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푸른패 선언지 볼까요? 2022년 11월 달에 한미일 정상회담의 선언문인데, 한미일을 보다 긴밀히 협력해야 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나쁜 놈들과 맞서기 위해서 한미일이 협력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일 관계를 다시 정상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 갔다가 작년 8월 달에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도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3개의 문서가 채택이 돼요. 캠프 데이비드 정신, 캠프 데이비드 원칙, 세 정상의 공약. 제가 분석해본 결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 메인 합의서입니다. 그리고 이거 2개가 부속 합의서예요. 이거는 한미일에서 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고 하는 이 문서가 메인이고 나머지 2개는 이제 부속이다. 이런 건데요. 한미일 협력의 세부 내용이 이 안에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뭐냐면요, 이 합의는 윤석열, 기시다, 바이든 새 정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거를 밝히게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데, 새 정상의 공약은 뭐냐면요,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합의는 했지만 이 합의가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받아들여요.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사실은요, 이것은요, 그것은 동맹조약이에요.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외부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군사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한 어떠한 틀이 만들어지면은 이게 뭐 동맹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세 나라의 위협에 맞서가지고 세부적으로 이런 거 하자. 그리고 이거는 단지 몇 년 동안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거야. 이거는 한미일 동맹을 합의한 거예요.
근데 한미일 동맹이 합의됐다고 하면은 한국에서도 부담, 일본에서도 부담 이러니까 하지만 동맹은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맹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애써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동맹은 동맹인데 동맹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 동맹이라고 공격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한미일 동맹 조약이 맺어졌다입니다. 이게 세부 내용이에요. 한미 동맹과 한미일 동맹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법적 근거는 아시겠지만 53년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이 맺어짐으로써 동맹 조약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2023년 8월 달에 세 개의 합의 문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미 동맹에서는요,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이라고 위험의 실체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캠프 데이비드 에서는요, 지정학식 경제, 우크라이나 침략, 핵도발, 북중도 명시가 되어 있고, 지역적 도발, 도전, 도발, 위협, 규칙 기반 실사를 부합하지 않는 행동, 기후위기, 이러한 것들 우리들의 위협이다. 위협 실체가 명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리적 범위는 한국 한반도로 되어 있고, 얘는 인도 태평양과 그 너머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다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고, 협의 의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문제가 되는 언제든지 협의한다. 도전, 도발, 위협 같이 협의한다. 똑같죠. 부산협력 이런 거, 여기서는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탄도미사일 방어협력, 연례적인 한미일 군사협력, 동맹기간, 무기한, 동맹기간 지금부터 영원히, 협의기구 이렇게. 그러니까 동맹조약이 갖고 있는 모든 내용을 한미일가 포괄하고 있다. 결국 한미일 동맹이 체결된 거다 이거예요. 다만 동맹조약이라는 건 명칭이 안 붙어 있을 뿐이고, 동맹이 아니라고 한미일 정상 애써 부인하지만은 동맹이다. 동맹이 맺어진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어쨌거나 윤석열 등장한 이후에 한미일, 한일 사이사이 한미일, 한일 이 세 개 회의가 연속해서 진행되면서 무언가 형성되고 있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세 나라의 위협을 명분으로 하고 있네. 그 무언가가 뭘까? 이것들은 역사적으로 한번 추적을 해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입도 이루음이 다들 아실 거고요. 요시다 시게루는요, 전후 일본을 재건한 일본의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패전 이후에 40년대와 50년대 지금의 일본의 틀을 만든 가장 중요한 일본 총리가 요시다 시게루. 이 사람이 한국 전쟁 때 총리였는데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 하죠. 한국 전쟁 터지니까요, 신이 일본에게 축복을 내렸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는 아시겠지만은요, 초대 일본 총리였어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 국가 체계를 만 다음에 초대 총리를 역임한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 보통 총리까지 한 다음에는 은퇴하잖아요.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요, 일본 총리를 하다가 조선 초대 통감으로 오죠. 그죠? 그 말은 뭐냐면은 대통령 하다가,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하다가 경주시장으로 오는 꼴이에요, 이거는요. 네.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목표라고 있는 대륙 진출과 정한문, 조선을 정복해야 된다. 이 신념을 가지고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형식과 지위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죠. 총리했다가 통감으로 오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이제 러시아랑 사이가 좋아질 때 러시아랑 또 일본 정부의 특사가 돼가지고 하얼빈에서 러시아 장성을 만나다가 안중근 의사한테 이제 죽는. 그 사람은 평생 자신의 모든 죽을 때까지 자신의 꿈, 일본이 대륙을 진출해야 되고 조선을 정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다가 갈 사람이에요. 요시다 시게루 꿈은 대륙 침략 정한론이었죠. 그리고 이 요시다 시게루의 꿈은요, 미일 동맹 하에서 경무장하는 거거든요. 중무장하면 안 되니까 경무장한다. 그래서 요시다 시게루의 독트린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본을 지배해 왔던 것이고 앞서 봤었던 2010년대의 아베 총리 기전에 다시 한번 외교 노선이 바뀌는 거죠. 다시 대륙 진출, 미일 동맹의 틀 안에서 중무장을 한 다음에 대륙 진출의 꿈을 다시 꾼다. 이렇게 일본의 근대 이후의 일본의 역사는요, 미토이로미 요시다시게로 아베 세 사람의 노선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다. 인 것이고, 이 세 시기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냥 가보죠. 일본의 문호를 개방한 나라가 미국이었어요. 한포 외교라고 하죠. 즉, 이제 한포를 끌고 와가지고 위협을 해서 문 열어달라. 당시 미국의 한포 외교를 벌이는 미국의 군함을요 그린 일본 민간인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 당시 일본인들이 얼마나 그 미국의 뭡니까? 함선을 공포스럽게 생각했는가가 보이죠. 막 엄청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이 일본의 문호를 연 거예요. 이 배를 이끌던 사람의 페리, 그래서 이것을 페리 원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흑선이라고 하고 색깔 까매가지고 결국 이걸로 미국이 일본의 문호를 열고 미국이 열어준 문호를 가지고 와서 일본이 메이지 유신에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미국이 제너럴 셔먼호를 가지고 와서 조선으로 오죠. 그죠? 그리고 또한 신미야교를 일으키죠. 몇 년 전에 크게 유행했었던 뭡니까?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도 많이 있었고요. 여하튼 이렇게 왔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문호를 처음 연 나라는 일본이었어요. 강화도 조약, 운요 사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조선에 들어와서 운요 사건을 일으켜서 조일수 통상조규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강화도 조약으로 일컬어지는 이 조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일본은요 미국이 배운 것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조선에서 똑같은 행위를 한 거예요. 미국이 일본에서 한포 외교, 일본이 조선에서 한포 외교 똑같이 했다.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위키백과사전에 강화도 조약을요 이렇게 표현해요. 근대 국제법의 토대 위에서 맺은 최초의 조약이다.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성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전 이거요 말도 안 되는 해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이죠. 그죠? 부여하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서세동점의 역사들이 쭉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청일전쟁이 발발하죠. 청나라는 그때 사그러 들어가는 아시아의 패권 패자였었고 일본은 이제 부상하는 청나라를 몰아내고 아시아 대륙을 일본 먹겠다고 힘을 키우는 이런 과정이었었고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들어왔는데 이미 이때 일본은 청나라와의 일전을 준비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청일전쟁은 아시겠지만요 동학농민운동과 또한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죠.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이 동학농민군들을 우리나라 관군들이 정리를 못하니까 고종이 청나라에 지원병을 요청하고 청나라가 들어오니까 일본도 들어오고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뭐라죠? 전주에서 화해를 맺는 거예요. 아, 우리의 이 행동이 청나라와 일본이라고 하는 외세를 끌어들이는구나. 안 되겠다. 항쟁을 접자. 그래서 접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군대도 일본 군대도 돌아가야 되는데 청나라 군대는 돌아가려고 했는데 일본 군대는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일본이 안 돌아가니까 청나라도 안 돌아가고 그러다가 청일전쟁이 빡 터진 거죠. 그리고 이미 청나라에 비해서 일본은요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왔기 때문에 청일전쟁은
발발하자마자 파죽지세로 일본이 청나라 군대를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전체가 다시 일본 손아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동학 농민군들이 2차 봉기를 하죠. 2차 봉기의 대상은 일본군. 일본 군대와 동학 농민군들이 치열하게 싸웁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요, 청일전쟁이라고 역사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죠. 이거 틀린 표현입니다. 청일전쟁이라는 말이 뭐예요? 청나라와 일본이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엄연히 이 전쟁에는요, 또 하나의 전쟁 주체가 있었죠. 누구? 통합농민군. 동청일전쟁입니다. 물론 우금치에서 다 상하기는 했지만요, 엄연히 동학농민군이라고 하는 전쟁 주체가 존재했었고, 그 전쟁 주체의 목적은요, 외세인 일본을 몰아내기 위한 반외세 자주를 지향하는 세력이 분명히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었던 거죠. 이 역사를 제거하는 명칭이 바로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일본이 청나라 군대를 몰아내는 거예요. 동학농민군도 몰아내고, 그리고 10년 뒤에 러일전쟁이 또 일어나죠. 그 당시요, 세계에서 많은 만평들이 유럽에서 언론에 굉장히 많은 만평들이 올라왔는데, 자, 이 만평이에요. 러시아와 일본이에요. 세계인들의 시각이 뭐예요? 이 전쟁은 무조건 러시아가 이긴다는 거예요. 저 덩치가 어마어마한 놈과 일본 조그만 놈, 누가 이기겠냐? 러시아가 이기지. 근데 이 예상을 뒤엎고 일본이 러시아를 이겨버리죠. 그죠? 이것을 이제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고 나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강화조약 체결하는 이 장면인데, 우리는 이걸 또한 러일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러일 전쟁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러일 영미 전쟁입니다. 일본 뒤에는요, 영국이 있었고 미국이 있었어요. 1904년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1902년도에 영일동맹이 체결되죠. 그래서 일본을 돕는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가스라테프트 밀약이 발생하죠. 자, 영일동맹, 이건 이제 1905년, 이거는 뭐냐면요, 1차 영일동맹이 1902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고 나서 2차 영일동맹인데, 이 그림이 재밌어요. 이제 이거는 일본 만평에 실린 영일동맹 만평이고요, 이거는 영국에 실린 영일동맹의 만평인데, 자, 이 사람은 일본의 수호신이에요. 이 사람은 영국의 수호신이에요. 영국의 수호신은요, 한 손에는 창과 한 손에는 방패를 쥐고 있어요. 자, 영국의 수호신이 쥐고 있던 방패가 일본의 수호신에게 넘어갔죠. 그죠? 뭐예요? 우리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인 영국으로부터 창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일동맹을 일본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시아를 이제 우리가 제패할 수 있도록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인 영국으로부터 창을 받았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영국의 실린 만평입니다. 러디아드 키플링이라는 사람 기억나세요 혹시? 문학소년이었던 분 안 계십니까? 문학소년이나 문학소년이었던 분? 정글북의 저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정글북의 저자이 러디아드 키플링이요, 아주 심각한 제국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영일동맹을 이렇게 찬사합니다. 오, East is East and West is West. 지금까지 세계는 동양은 동양대로, 서양은 서양대로 두 개의 세계로 전쟁에 맞섰는데, 아시아의 일본과 서양의 영국이 만남으로써 드디어 세계는 하나가 되었다. 이 영일동맹은 새로운 인류 문명을 쓰는 새로운 역사적 사건이다. 뭐 이런 거예요.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서 영국이 엄청나게 일본의 뒤를 봐주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스라테프트 밀약, 조선은 일본이 먹고 필리핀은 미국이 먹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미국 뒤에는요, 항상 영국과 일본이 있었다. 그래서 영일 전쟁이 아니라 영일 영미 전쟁이다.
저는 그래서 이 시기에 전쟁을요, 동청일, 러일đồng 민 이런 게 아니라 동아시아 전쟁이었다. 이 동아시아는 일본이 동아시아를 침략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벌인 동아시아 전쟁이었다. 동아시아 전쟁 안에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 통합농민군과 일본의 전쟁,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그 다음에는 뭐 만주에서의 의병, 뭐 무장 독립운동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녹아져 있었다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일본에 비해 항상 미국, 여기가 포함되겠지만은 미국이 있었다라는 거죠. 청일, 러일, 을사늑약, 한일 병탄으로 이어지는 조선시민 지배의 모든 역사에서 항상 일본과 미국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시기에도 지속이 됩니다. 이들의 결탁이 깨졌었던 유일한 시기가 41년부터 45년까지 태평양 전쟁이라고 부르는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한 다음에 이 4년의 시기가 이례적인 시기였었고 그 나머지는 계속해서 미일 결탁이 진행이 되었다. 이런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기를요 1차 동아시아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미국을 배후에 둔 일본의 아시아 침략 전쟁이 있었고 이것의 명분은 뭐 동학농민운동, 뭐 진화, 혹은 러시아의 위협 이런 거였었죠. 그리고 제국주의의 식민지배 정책이 본격화되는 시기였었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특히나 태평양 전쟁. 우리는 보통요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폭격함으로써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 이렇게 보통 알고 있죠. 그죠?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요, 재미난 게요, 1940년에 미국 외교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장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싱크탱크예요. 미국 외교협회에서요, 자, 39년도에 이제 유럽에서 전쟁이 터지고 36년에서부터 중일전쟁이 터지고 하면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도에 미국 외교협회가요 미국 대장군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아가지고 이 전쟁의 성격과 이 전쟁의 양상과 이 전쟁에서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40년에 작성을 합니다. 보고서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미국은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후 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미국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짜야 한다. 그래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짜기 위해서 1단계로 해야 할 일은 독일과 일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때 이미 미국은요 독일과 일본과의 전쟁 참여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일본의 지배를 받아 있는 아시아 민족들을 해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전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얘네들을 우리의 손으로 정리를 해야지만 우리가 세계 질서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1차 목표로 나치와 일본을 제거한다. 2차 목표로 그 다음에 전후 질서를 우리가 짜들어 간다. 이 계획을 이미 40년에 세웠는데 정말 고맙게도 일본이 때려준 거예요. 고맙게도. 그래서 한간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일본의 그 가미가제 특공대가요 하와이로 날아오는 거를 미국이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방치했다. 이거 그러니까 확인된 건 아닌데 그런 썰도 있죠. 이 같은 것은 썰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 미국은 이 전쟁으로 해서 얼씨구나 하고 이제 일본과의 전쟁에 돌입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프로들이 많은데 잠자는 미국을 일본이 건드렸다.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잠자고 있지 않았다. 이 미국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참 고맙게도 일본이 해주었다. 그래서 41년 8월 달에 또 하나 역사적인 회담이 이루어지죠. 영국의 처칠과 미국의 루즈벨트 사이에 대서양 회담. 대서양이라는 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 회담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어쨌든 간에
그때까지 일본과 독일을 제외한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는 영국이었어요. 영국이 미국한테 형님, 이제는 당신이 세계를 해주시오. 패권을 양도한 회장입니다. 이 대서양 헌장을 발표하고 이때 만들어진 대서양 헌장이 기초가 되어서 유엔 헌장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해서 미국은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뭡니까? 카이로 회담이니, 테헤란 회담이니, 얄타 회담이니, 포츠담 회담이니 이런 등등의 전쟁 시기의 회담 전 과정에서요. 미국은 항상 한반도에 대한 신탁 통치를 끊임없이 영국, 소련, 중국 이런 나라에 제시를 하죠. 신탁 통치자 미국이 한국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과거에 그러니까 영국이 되었건 독일이 되었건 일본이 되었건 프랑스가 되었건 이런 다른 나라의 식민지배 하에 있었던 나라들이 미국은 전후 세계 질서를 짜들어가는 과정에서 자기 중심의 세계 질서를 짜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예전의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그 나라들이 다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그 과거의 제국주의 질서를 깨는 거예요. 근데 깨는데 이들에게 온전한 주권을 주면은 자기가 더 지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니까 자기가 주도하는 국제 신탁 통치로 해서 예전의 제국주의 지배로부터는 벗어나게 하고 자신의 이해관계가 관철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꾸준하게 신탁 통치 구상을 발표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가 가능해지고 이제 45년으로 가면서 이제 전세가 이제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유럽에서는요 이미 이제 45년 1, 2월 달에 되면은 나치는 끝났다라는 확인이 되는 과정이었고 실제로 5월 10일 날 나치가 패망을 하죠. 그리고 5월 10일 날 나치가 패망한 다음에 유럽에 집중되어 있었던 소련 군대가 이제 만주로 이동을 해서 일본과 싸우는. 그래서 45년 8월 9일 날 소련이 대일전을 선포를 하고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사를 한 거니까 한 6일 사이에요. 파죽지세로 이렇게 소련 군대가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소련의 작전 지도였는데 그래서 8월 19일, 10일 되면은요 이미 소련 군대는 38선 북쪽으로까지 집중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이 그 유명한 38선을 긋죠. 38선을 긋는 이유는 이대로 가다가는 한반도를 다 소련한테 빼앗기겠네. 그래서 38선을 긋고 나서 미국이 소련군과 합의를 하죠. 38선 북쪽은 소련 군대가 일본군을 무장해제 시키고 38선 남쪽은 우리 미군이 일본 군대를 무장해제 시킨다. 이런 합의를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방을 맞이하는데 일본의 마지막 총독 이름이 아베 노부유키였어요. 8월 15일 45년 8월 15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베 노부유키라는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뭐였을 것 같아요? 45년 8월 15일입니다. 안전하게 도발까지. 그렇죠. 오늘 오전에는요 이제요 일본 천황께서 항복 선언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나와 내 가족과 나의 부하들과 일본인들이 안전하게 일본으로 도망칠 수 있을까? 이거였겠죠. 그래서 아베 노부유키가 여운형 선생을 만납니다. 그래서 야, 내가 너한테 조선의 통치권과 행정권을 넘겨줄 테니 제발 우리 애가 안전하게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변 안전만큼은 보장을 해다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운형 선생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죠. 오케이, 내가 너희들의 통치권을 잡겠다. 최대한 우리 조선 인민들이 너희들에게 폭력을 가하지 않도록 하겠다. 단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당장
전국에 있는 모든 교도소에 문을 열어라. 교도소에 누가 있습니까? 독립운동가. 그래서 노비우키가 교도소 문을 열고 갇혀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이 나와가지고 자기의 직장과 자기의 고향을 가서 이제 건국 혹은 인민위원회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8월 15일, 8월 16일, 8월 17일 3일 동안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38선을 부상을 하고 나서 38선과 관련된 합의를 보기 위해서 미군 선발대가요 8월 15일 날 한반도 북쪽으로 가서 소련 군대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소련군과 합의를 보는 거죠. 앞에 가서 38선 위와 아래. 그리고 소련 군대와 합의를 본 미군 선발대가요 만난 사람이 아베 노부유키였습니다. 너는 우리한테 항복하는 거지 조선인민들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와 정식으로 항복 조인식을 맺기 전까지는 기존의 통치체제를 그대로 유지해라. 뭐예요? 총독 네가 통치해 임마. 용영한테 맡기지 말고 임마. 알았어? 그 다음에는 네가 통치하고 있다가 그걸 고스란히 우리한테 넘기는 거야 임마. 아베 노부유키 입장에서는요 이것저 좋은 일이 없죠. 안 그래요? 그래서 8월 19일부터 또다시 아베 노부유키 총독의 통치가 부활합니다. 우리는요 45년 8월 15일을요 회방을 알고 있잖아요. 3일밖에 아니었어요. 건국준비위원회가요 온전하게 자기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시기는요 딱 3일에 불과했습니다. 또다시 총독의 통치가 부활하는 거예요. 총독부 건물에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가 같이 올라갑니다. 8월 19일부터. 그리고 9월 9일 날 일장기가 내려오고 성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메가더 포고령입니다. 9월 7일 날. 38선 남쪽을 우리가 점령한다. 정부는 종래의 모든 기능을 그대로 빼가라는 거예요. 이 정부는 누구예요? 총독부가 되는 거죠. 당연히 조선 인민들은 저항했겠죠. 그죠?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복종하지 않으면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다. 이걸. 실제로 엄청난 저항이 있었고 엄청난 탄압이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4.3인이 계속해서 이제 나가는 거죠. 9월 9일 날 총독부 앞에 성조기가 내려오고 아니 일장기가 내려오고 성조기가 올라오는 장면. 우리는요 온전한 해방을 맞이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9월 9일 날 항복 문서에 사인하는 아베 노부유키 총독. 그리고 미군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해방 직후 미일의 결탁 건준을 무력화시켜버린 거죠. 건준과 인민연회의 자주독립, 자주건설을 위한 활동들을 무력화시켰다. 일제의 식민통치 체제를 고스란히 미군에게 넘겨버린 겁니다. 이것 또한 미군, 그래서 미군 점령에 유리한 환경을 만든 거죠. 일본 전범들이 전부 사면되었다. 이것도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요 유럽에서는 나치 전범을 처벌하기 위한 니른베르크 재판이 진행이 됐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전범을 처벌하기 위한 도쿄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니른베르크에서는요 정말 처절하리 많지 나치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요. 하지만 도쿄 재판에서는요 47년도에 도조 히데키라고 아시죠? 도조 히데키를 필두로 한 7명만을 사형시키고 나머지는 다 석방시킵니다. 누가? 미군정이. 그리고 그들이 또다시 일본 정치 권력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47년도면은요 아시겠지만은요 소련의 상해국가예요. 그리고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중국에서 국공내전이 벌어지잖아요. 장개석과 모택동 국공내전이 벌어지는데 누구나가 다 장개석이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47년도 가면서 전세가 역전되는 겁니다.
모택동이 이기는 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47년으로 가면은요, 모택동이 이기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 돼가는 거예요. 자, 미국 입장에서는요, 아시아 위에 이따만한 소련이 있고, 아시아 한가운데 중국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사회주의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자, 40년의 그 외교협회에서 설정했었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미국 중심의 아시아 질서를 짜야 되는 것인데, 아시아가 다 사회주의가 되버리게 되면은, 이 짜는데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뭘 하느냐? 최소한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서라도 아시아에서 미국이 자기의 구도를 관철시킬 수 있는 교두로서 일본만큼은 반드시 미국의 손아귀에 있어야 한다. 일본만큼은 반드시 사회주의 영향력으로, 즉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일본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일본의 전범들은 무조건 처벌하고, 일본 군대는 해산하고, 군사력은 없애고, 이것이 그 전까지 미국의 정책이었는데,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하는 것이 예상이 되면서 일본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본을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정치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 자, 그러면은 일본에서 경력 있고 자기 말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밖에 없죠. 과거의 군국주의, 직전범들, 이런 관념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일본 전범들 전부 사면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말 안 해요. 해방 직후에는 이것이 해방 직후 미국과 일본의 두 번째 결탁이었다. 아, 전범을 다 사면했구나. 얘네들이 다 일본 정치를 좌지우지했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독도망언, 끊임없이 식민지망언이 일어나는 건요, 그들의 실수가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의 DNA를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정치 지배 세력이 바뀐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이 터지죠. 자, 다른 거는 다 시간 있어서 말 못하고요. 자, 이게 뭐냐면은요, 일본 마인스위퍼라고 되어 있죠. 소해정. 소해정은 바다를 청소하는 해정. 그렇죠. 어뢰, 기뢰 제거. 바다에 떠있는 폭탄 제거 하는 거예요. 자, 미국이 원산 앞바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깔아놓은 기뢰,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본 자위대를 이곳으로 보낸 겁니다. 그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요, 인천 상륙 작전할 때 Q라고 하는 이 코드명이 그 당시에 일본 함선을 표기하는 코드명이었어요. 인천 상륙 작전 때 일본 군대가 함께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랬죠, 요시다 시게루라고 이 인물이, 한국 전쟁은 신이 일본에게 대한 선물이다. 맞아요. 자, 이렇게 잘 나가던 일본 경제가 이제 태평양 전쟁의 시기부터 꼬꾸라 들고 40년대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국 전쟁 시기, 이 시기에 태평양 전쟁 직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더 커서 이제 60년에 가면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력을 보이는 거죠. 단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일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청난 경제 성장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한국 전쟁 시기에도 미일의 결탁이 있었구나. 일본 군대가 전쟁에 미국을 위해서 참전했네. 그리고 결국 자위대가 이 시기에 창설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일본 경제가 복원이 됐고, 그래서 아주 강력한 미국의 아시아 교두부로서 일본이 급부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시아는 안보는 미국이 맡고, 경제는 일본이 맡고,
이러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좋아져야 되겠네. 한일 수교 과정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60년대에 미국 외교 문서 참고에 돼가지고 몇 가지 먼저 긁어온 거예요. 뭐냐면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 네. 그 결과 65년도에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이 된 거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가가 쫙 나와집니다. 한일 회담 초속 타결을 촉구한 디늘 러스크 국무부 장관. 끊임없이 와가지고 관계 개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60년대가 되면은요,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미국이 힘이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아시겠지만은요, 세계급의 3분의 2를 미국이 싹 쓸어버려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전쟁에 참하에 빠지잖아요. 근데 오직 미국만이 대서양과 태평양 전쟁의 참호를 전혀 겪지 않고 무기무장을 계속해서 가득히면서 이제 온갖 세계의 모든 금을 다 싹쓸이 했는데, 그 힘으로 유럽의 뭐 마셜 플랜, 한국의 뭐 지원,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의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원조라는 명목으로 이제 그 나라에 미국식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해갔는데 힘에 붙이는 거죠. 근데 어라 이것들 봐라. 일본 이놈들이 경제력이 엄청나게 올라갔네. 잘 됐다. 경제는 네가 맡아라 이제부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박 대통령이 와가지고 조속 타결 압력을 넣고 등등등 진행이 됐고, 이 시기에 근데요, 우리나라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미스야 연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63년도에 자위대 사령부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모의 군사 작전 연구라고 하는 연구를 진행을 해요. 그 연구 내용이 뭐였냐? 만약에 제2의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은, 자, 그때는 예전에는 소외정 조금 상륙작전할 때 함선 몇 개 정도를 보내는 것으로 끝냈지만은, 만약에 한국 전쟁이 재발하면은 자위대는 반드시 미군과 공동 작전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미국이 핵폭탄을 투하한 다음에 한국 자위대가 한반도에 주둔한다. 이런 계획을 63년도에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서 한일 수교를 했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확인되는 거죠. 아, 한일 수교 이후에 어떻게든 조선을 어떻게든 한반도를 먹으려고 하는 이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런 거예요. 다만 65년 2월달에 이게 폭로가 된 거예요. 여하튼 폭로가 되어서 이제 그 이후로 작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는 확인 안 되지만 아마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겠죠. 여하튼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 한일 수교를 앞두고서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일본이 전쟁에 참여한다면 식민지를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미국과 비밀협정을 맺어야 된다. 이게 65년 고이즈미 준야 방위청 장관의 발언이에요. 고이즈미 준야. 여러분들 2000년대 그 조일 수교 정상을 했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고이즈미 준야의 손자이고 고이즈미 총리의 아들이 이번 총리 선거에도 나왔다고 안 되긴 했었지만 이제 3대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여하튼 65년도에 이미 일본의 가스라들은요 이미 이런 구상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전쟁이 나라, 전쟁 나라, 저기 나라, 저기 나면은 자유대로 들어간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 한일 수교 길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이런 거죠. 뭐 기본조약이 있고 청구권협정, 법적 제일교포협정, 어업협정, 문화재 반환협정 등등이 됐는데, 자,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일제강점기의 모든 조약협정 무효래요. 이건 뭐냐면요, 면집을 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없던 걸 한다는 거죠. 식민지계를 없던 걸로 한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한국이 유일한 정부이다. 북한은 정부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초복협정은 뭐 당연히 잘 알고 있고,
제1교포 법적 지위 이게 지금 총련을 탄압하는 역사가 만든 결정 계기가 이걸로 이루어졌고 어업협정 이게 중요한데요. 한일 간의 어업협정이 체결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독도가 포함된 이 수역을 공동 수역으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박정희가 문화재 뭐 이런 것들 그게 뭐예요? 일본 우위에 양국가 동등한 자격으로 협정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일본 우위의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요 우리 좀 뭐 모르는 정치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막 허브 앤 스포크라고 해가지고 막 유식한 말로 그러니까 미국을 허브 앤 스포크가 뭐냐면은 술에 바퀴 보면은 가운데 허브가 있고 스포크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일, 뭐 한미, 뭐 미호주, 필리핀 이런 식으로 된 거였다고 해서 한국과 일본이 똑같이 1대1이다 이런 건데 이런 거는 틀렸다라는 거죠. 미일 우위의 한일인 겁니다.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65년부터 자 아까 이 시기가 이제 한국 전쟁으로 돈을 무지하게 벌었고 그 다음에 이때서부터 아까 말한 대로 제2의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로 다시 간다. 그때부터 국방비가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꾸준하게. 그리고 다 최근에 와서 다시 위로 올라가고 있죠. 냉전 구축기 미국이 한일 수교 종료 일본 중심의 한일 관계 형성 즉 미일 동맹을 기본으로 중심으로 상위로 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 이런 것들이 체결되었는 하는 결론을 낼 수가 있고 저는 이 시기를 저는요 2차 동아시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자, 1차 동아시아 전쟁은 첨일전쟁 때부터 태평양 때까지 일본이 일으킨 전쟁 이거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요 유럽에서는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아시아에서는 아시겠지만 국공내전,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계속해서 아시아에서는 전쟁이 터져요. 국공내전 미국의 간섭입니다. 한국 전쟁 미국이 개입되고 있죠. 베트남 전쟁 미국이 개입되고 있죠.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30년 동안 동아시아는 또다시 전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전쟁은요 한국 전쟁으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 동아시아 전쟁의 맥락 속에서 한국 전쟁이 있었네. 주요한 작용은 미국이 했네. 이렇게 바라봐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자, 국공내전 끝났어요. 베트남 전쟁 끝났어요. 여러분 한국 전쟁 어때요? 끝났습니까? 안 끝났죠. 한국 전쟁이 끝나지 않음으로써 한반도는 한랭전 이후에도 여전히 냉전으로 남아있다. 이것도 이 시기에 고착이 된 것이다. 이 시기는요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협력하는 1차 동아시아는 일본이 주도하고 미국이 협력하는 2차는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협력하는 결국 미일 결탁에 의한 동아시아 전쟁이 계속되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탈냉전기로 가는 거죠. 91년 미국 91년도 아시겠지만 걸프전이라고 하는 터질 때 이때 일본이 처음으로 이제 전비를 지원합니다. 그 생각에 우리는 못해 안돼 하다가 처음으로 이라크 전쟁에 자위대를 보내기에는 일본 정치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자위대는 못 보내고 돈 내게 내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UN 평화유지활동을 법제화하고 뭐 신방위계획 대강, 미일 신안보조약, 가이드라인, 주변사태법 등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탈냉전기의 정책과 부합하는 이런 방향으로 미일 관계가 흘러가는 것이고 조금씩 자 신방위 대강이라든가 신안보조약,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인 것은 하나의 일련의 흐름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일본의 역할을 점점 더 넓혀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일본은 그냥 앞서 말한 것처럼 전수방위, 그러니까 누군가가 일본을 때렸을 때만 움직일 수가 있어. 그런데 이런 것에서 조금씩 일본의 역할은 이제 전수방위가 아니라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이런 과정. 특히나 핵심이 주변 사태법이죠. 일본의 주변 사태 어디예요? 한반도와 대만. 대만과 한반도에서 사태가
터질 때 일본은 역할을 하는 조금씩 이제 확장돼가는 과정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 미사일 방어 체제 공동 연구를 하게 되는 과정으로 진학하게 되는 것이고 이 흐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4년도에 집단의 자유화 행사로 본격화되는 것이고 집단적 자위권을 아베가 한다고 하니까 미국의 그다음에 주요 의사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일본이 전략적 군사 확대하는 데 대해 미국은 엄청나게 좋다. 뭐 이런 거죠. 일본이 자유권을 하게 되면은 미국 동맹도 강화될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를 함으로써 한미일이 보다 더 좀 공고한 군사 협력체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되었는데 이때 아시겠지만요 한일 관계가 위안부 문제 무지개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하죠. 위안부 합의를 종용을 하죠. 자, 당시 미국 CIA 국장 내가 설득했다. 이런 정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설득했다라는 표현은요, 내가 압력을 넣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한 거야 이거. 이런 거 실제로 맞고. 이거 하고 나서 그럼 일본이 어떻게 했냐? 위안부 문제 관련해가지고 아무 말이 없었냐? 이 합의 있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런 말 합니다. 우리는 전범이 아니야. 이런 말 하죠.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서는 강제 연행을 했다라는 것은 없다. 이게 위안부 합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오는 발언들입니다. 위안부는 직업으로서의 배춘부였다. 강제 연행 증거 없다. 그러니까 한일 위안부 합의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일본 중심의 합의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런 걸 봤을 거예요. 그리고 지소미아까지 가죠. 한일 지소미아.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가 2015년. 한일 지소미아는요. 박근혜 탄핵 소추되고 나서 타결됩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가 탄핵 소추가 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대통령 업무가 중지가 되죠. 황교안 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을 하는 거예요. 이때 밀어붙여서 지소미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소미아 합의가 이게 뭐냐면요. 이게 군사정보보호협정이에요.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러니까 한국이 갖고 있는 군사정보, 일본이 갖고 있는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중국이 있고 북한이 있고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죠. 자, 중국이나 북한에서 쏘아 올릴 정보는요, 우리가 먼저 파악합니다. 그죠? 우리가 파악하는 정보가 이쯤이라고 쳐요. 자, 그러면 이 정보는요, 일본한테는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겠죠. 일본을 향해서 날아오는지 통과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의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한 정보는요, 일본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정도라고 하면 일본은요, 이 정도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일본이 파악한 정보는 우리한테 그만큼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하늘 위를 통과한 정보일 뿐이에요. 미사일이 불멸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일 시스템 협정은요, 이것 또한 완벽하게 일본에게 유리한 협정인 거예요. 뭐 동등한 국가가 말하자면 웃기는 소리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한일 관계는요, 철저하게 일본 우위, 이 맥락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거를 결국요, 위안부 합의도 그렇고, 시스템에도 그렇고, 자, 촛불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끝내 이거를 폐기를 못한 거예요. 그죠? 네. 이게 이제 2020년에, 2019년이었습니까? 한참 그 일본이 그 뭡니까? 그 강제동원 그 국내법 사법부의 재판 불만을 품어가지고 이제 일본이 시비 걸 때 그 우리에 대한 경제 제재를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8월 달에 합의를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미국한테 엄청나게 이제 뭐예요? 양국 간 신속한 이견 해소를 위한 협력하기를 권장한다. 강력한 우려와 실망감, 실망스럽다, 험화했다, 안보에게 부정적 영향이다, 생각을 바꿔라. 이런 거죠. 결국 끝내 문재인 대통령이 폐기를 못 시킵니다. 자, 추구요. 그죠? 이런 거예요. 이건 아까. 자, 그래서 자, 식민정 이해 결탁, 일본의 역할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위대, 집단의 자유권, 해석, 변경, 위안부, 지성계 등 한국 압박.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한미일 군사 협력이 본격화된다. 그런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요 3차 동아시아 전쟁이라고 저는 명명을 합니다. 지금은요 아시아에서는 3차 동아시아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1차가 일본의 주도, 2차가 미국의 주도, 3차는요 미국, 일본 공동 주도. 그래서 일본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흐름 속에서 확인을 했던 것처럼요 다시 한번 과거의 대륙 진출, 60년대 초반에 논의했었던 한국전쟁이 재발하면은 미국이 핵무기를 투하하고 한국 한반도에 들어간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다. 자, 그러면은 저희 1시간 반 했습니까? 어? 두 시간 했어요 지금? 1시간 반 정도 했어요. 아, 1시간 반. 자, 빨리빨리 할게요. 자, 작년도에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365일 중에서요 200일 동안 한미일 훈련이 진행됩니다. 제가 세봤습니다. 제가 뉴스를 통해서 파악한 무엇을 겁니다. 사야 할지 계속 고민되시죠? 그만 여러분이 자, 이렇고요. 올해 제가 8월 14일까지 하고 아직 바빠가지고 제가 더 이상 체크를 못하고 있는데 8월 14일까지 223일 중에서 179일 동안 한미일 훈련이 진행됩니다. 올해는 아마 200한 3, 40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 10일까지 하면 이거는요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반도도 사실상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소위 전략자산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즉 핵무기 공격이 가능한 무기. 이것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연습에 한미일 연습이 지금 확대되고 있죠. 자위대가 함께 결합하고 있다는 거죠. 올해 8월 달에 폭로된 기사인데요. 올해 3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요. 핵 전략 지침을 비밀스럽게 개정을 승인했다는 거예요. 자, 현 시국에 내용은 당연히 그게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미국의 핵무기와 관련한 전략 지침을 개정을 했으면은 못 쓰는 방향으로 개정했겠습니까? 좀 더 쓰기 쉬운 방향으로 개정했겠습니까? 당연히 쓰기 쉬운 방향으로 개정했겠죠. 그죠? 내용은 모르겠으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올해 6월 달에요. 실무라인에서 그리고 7월 달에 한미 정상이 만나가지고 한미 핵작전 지침을 합의를 해요. 이걸 뭐겠어요? 3월 달에 개정한 미국의 핵작전 지침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거죠. 안 그래요? 이거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참 말조차 어려운데 이런 걸 7월 18일에 또 합의를 봅니다. 한미일 국방부 장관 회담에서 1년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미국이 핵 지침을 바꾸고 한미가 여기에 동의하고 이 틀을 가지고서 한미일이 또 무언가를 하는 이 흐름이 계속해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런 거죠. 아까 제가 2012년 3년 사측했었는데요.
2022년 5월 달에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맺어가지고 포석을 깔고 한미일 푸동판 정상회담에서 외교적으로 다지고 작년 3월 달에 한일 관계가 이제 외교적으로 다지고 작년 8월 달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군사 동맹을 맺으면서 군사적으로 다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남는 거는 한일 군사 협력밖에 남지 않았다. 한미 끝났고 한미일 외교 끝났고 한미일 군사 끝났고 남은 것은 한미일 군사 동맹밖에 남지 않았다. 한미일 동맹이 동맹 조약 형태가 아니었던 것처럼 아마 한일 동맹도 동맹 조약 형태는 아닐 거예요. 그리고 올해 일본에서 발간한 방위 백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본에요. 동지국 등과의 연대 강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원활화 협정, 상품섭에서 상호제공 협정, 악사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 즉 일본의 아시아 협력국들과 이런 협정을 맺겠다는 거예요. 악사는요, 군수 지원 협정이에요. 군수품. 그리고 RAA, 원활화 협정은요, 파병 협정이에요. 파병을 원활화하는 협정이 RAA. 그리고 상호 군수품을 상호 지원하는 협정이 악사인데 올해 8월 달에 우리 국방부 차관께서 이 말을 했죠. 한일 악사 필요합니다. 라고 했다가 또 말을 바꾸죠. 하지만 아직 우리는 검토는 안 하고 있어요. 최소한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아까 말한 이 한일 군수 지원 협정이 일본 방위백서에 있는 악사입니다.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원활화, 일본말로 원활화 협정,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파병 접근 협정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2022년에 일본이 호주와 RAA를 맺어요. 작년에 영국과 맺어요. 서로 파병 협정이라고 되어 있죠. 올해 필리핀과 맺어요. 자, 그러면은 내년에는 어디일까요? 한국이겠네. 일본의 구상은 이런 거네. 자, 그럼 우리의 윤석열은 여기에 따라가겠네. 아, 김태효가 말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종착점은 여기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무언가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요, 한미일, 한일, 미일 침략동맹, 미일 핵전쟁 동맹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것이고 한국은 여기에 그냥 따라가는 거구나. 그래서 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130년의 역사 속에서요, 딱 41년부터 45년까지 4년의 시기를 빼고 일관되게 미일 결탁의 역사가 우리를 반복해 왔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일본만을 무지 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미국만이 문제야. 아니에요. 일본과 미국이 동시에 문제고 지금은 미일 결탁하여서 또다시 한반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거를 깨뜨리고 분쇄하지 않고서는요, 자주니, 평화니, 통일이니 이런 것이 난망하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요, 뭐 요즘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남북관계가 되냐 안 되냐, 뭐 트럼프가 되고 나면은 뭐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느냐, 뭐 윤석열이 탈핵되고 나서 새롭게 유일한 정권이 들어서면은 뭐 남북 대화가 열리지 안 열리냐,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아마 과거처럼 쉽게 대화는 이루어지지 못할 거다. 이런 다들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설령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합의는 나오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것은 누구나가 다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역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미국과 일본의 강력한 영향력을 분쇄하지 않고서는요, 설령 속된 말로 그러니까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도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구조 없이 또다시 뭐 윤석열 탄핵 이후에 정부가 등장한다고 해서
잘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합리적이죠. 자, 그러면은 뭐 현재의 한국 정치 지형상 그런 흐름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치더라도 최소한 우리 결의 하나 같은 이런 좀 미일 침략의 역사에 대해 좀 더 알고 있는 우리들만큼은 저 미일 델타의 역사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라고 이 인식의 좀 동료들을 이루어보자 취지해서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간단하게 지리 혹시 궁금한 게 많으실 거라고 질문하실 게 있으신 분 혹시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짧게. 그 군사 훈련의 비용은 다 우리나라가 지불하고 있는 거죠?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요. 일단은요, 대개 공동 분담이라고 돼 있어요. 보통. 일단은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그렇게 빈도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요 전략 자산 같은 거 그렇게 막 지그치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 항공모함은 아주 이례적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항공모함이 수시로 들어가요. 항공모함 한 대가 미국에서요 한반도 들어오는데 얼마나 한 액수가 드는지 아세요?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요. 그 어마어마한 배를 끌고 오니 일단 기름값만 해도 여기에 그러니까 항공모함은 또한요 항공모함은요 덩치가 너무 커서 얘는요 혼자 못 움직여요. 7, 8대의 구축함을 데리고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최소한 이게 반박 들어간다라는 건데, 자, 미국이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들여보내는 거는 북한 때리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중국 때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용을 들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들어 100번 양보해서 한미 관계를 100번 양보해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한미 방어를 위한 훈련이라면은 반반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거는요. 북한이건 중국이건 미국의 필요에 따라서 전쟁을 하기 위한 연습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로 한다면 이거는 한국의 방어를 위해서 들어오는 게 아닌 거예요. 최소한 이것만큼은 못 내겠다. 너희들 내라. 그리고 우리는 동참 못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될까요? 그럴까요? 이거는요. 제가 그런 것들을 유혹할 수밖에 없다. 자, 될까요? 그 부분에서 제가 요즘 이런 말을 해요. 자, 87년도에 민주유화랑이 끝나고 나서요. 6.29 선언 있고 나서 그래서요 사실상 투쟁을 접은 거예요. 그리고 이한열 장례에 집중했죠. 그죠? 자, 촛불 때요 박근혜 헌재에서 탄핵 가결되었을 때 더 이상 투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87년도에 그렇게 하고 나서 정치 세력들이 주도해버렸죠. 16, 17년 초에 그렇게 하고서 소위 말해서 양당이 주도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두 번의 경험이 있어요. 최소한요, 또다시 저는 촛불이 일할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아마 탄핵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뭘 교리 되었건 내부이 되었건 그걸 알 수 없겠지만 탄핵 헌재에서 탄핵 가결이 되었을 때 그때 저는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요 바로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상위로 올라와, 조국 대표 올라와, 누구 올라와,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 최소한 훈련 비용만큼은 안 내겠다고 약속해.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이거 못 내겠다라고 약속해. 핵전쟁만큼은 안 되겠다 약속해. 몇 가지 한반도 평화와 주권과 통일과 관련된 몇 가지 내용만큼은 그들한테 그 수십만의 촛불 인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약속을 받아내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견인할 수 있는 어떠한 체계적인 조직적 장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지만 좀 더 발전 한 단계 더 뛰어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마 그들한테 요구하면 아마 말로 하겠다고 또 안 할 거예요. 분명하게 담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들까지 좀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국제정세를 개인적으로 공부해본 결과 글로벌 침략 세력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잡혀있고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푸틴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글로벌 세력, 침략 세력과 맞서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브릭스라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그걸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알아주고 있는데 한국도 이 글로벌 침략 세력에서 좀 벗어나서 브릭스에 좀 가입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좀 독립을 할 수 있는 자주적 주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브릭스 가입이 어떤 전망이 어떻습니까? 아, 전망이요? 네. 아, 자, 일단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G7이 있고 브릭스가 있는데요. 이미 G7의 경제력을 이미 브릭스 5개국이 뛰어넘었어요. 맞아요. 지금은 이제 9개국이고요. 얼마 전에 브릭스 정상회담이 있었죠. 이때 15개 국가가 이제 참관국으로, 그러니까 참가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규모는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브릭스의 규모가 커질 것이고 우리의 선택은요 브릭스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현재 조건에서는요 우리가 가입하겠다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가입하겠다는 말도 안 하겠지만은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는요 다음 정부에서 가입하겠다고 하더라도요 안 받아들일 거예요. 왜? 너 이렇게 미국이랑 동맹해가지고 우리 때리려고 하는데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최소한요 브릭스에 가입을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비동맹 외교를 추진했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비동맹, 그러니까 브릭스라고 하는 새로운 이 경제 협력, 경제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외교는 이제 미국 일방의 외교에서 벗어나가지고 최소한 중립 외교나 비동맹 외교로 전환해야지만 그런 것도 가능해지는데, 자 다시 한번 아마 가만히 내비두면은요 다음 민주당 정부에서도 그 정도 방향까지는 못 갈 거예요. 그거는 끊임없이 어쨌거나 이 시민사회의 강제가 힘이 어떻게든 그런 방향으로 끊임없이 압력을 넣어야 된다. 저는 이런 고민을만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질의까지 다 받은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 되게 길고 좋은 내용 많았는데 간단하게 소감 2분 정도 하고 발표하고 마무리 네. 하면 좋겠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대결의 대학생들 중에 한 명 하고 고생하셨어요. 회원들 중에 또 한 분 더 하시면 좋겠는데 먼저 대결의 우리 20살 회원부터 간단한 소감 들어보세요. 준비가 됐죠? 네, 나와서 좋습니다. 경북대학생 결의하나 부회장직을 맡은 정원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강연을 들어봤는데 그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 그 북한군 파병 내용이나 무인기 내용을 들었을 때 되게 놀란 점이 언론에서는 뭐 북한군 파병 사실이다, 뭐 무인기는 과거에 뭐 청와대에 들어왔던 무인기가 일치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는 당연히 무인기도 북한이 자작극이고 뭐 파병도 사실이구나 언론만 봤을 때는 그렇구나라고 느꼈는데 들어보니까 단지 언론을 너무 사실적으로만 그냥 그게 맞는 거구나라고 듣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쭉 들었을 때 뭐 물론 이런 내용은 어느 정도 다 저도 깊게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는데 다시 깊게 들어보니까 이게 한미일 동맹이 단지 우리의 군사적인 안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찌 보면은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한국을 끌어들이는 거구나 깨닫게 돼서 되게 놀라고 새로 알고 가는 것도 되게 많았고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강연 들려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보기 좋은 청년이. 대학생 결의 하나가 이번에 학내 중앙 동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전면적이고 대중적인
내가 한번 소감 얘기해보겠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뭐 없으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래도 느끼는 건 알 텐데 마음속으로만 다시 할게요. 늦게 온 제가 어쨌든 박정희 동상은 뿌리째 뽑아내야 된다. 두 번째 윤석열도 올해 안에 끌어내려야 된다. 네, 두 가지를. 예, 결의가 담긴 뿌리째 적폐를 청산합시다. 그리고 저희가 마무리하고 사진 촬영하기 전에 저희가 이번에 방위분담금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되는데 8.3% 분담금을 증액한다고 뭐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앙결의하나에서 회원 천인 선언이라고 해서 방위분담금 국회 기준을 반대하는 회원들의 선언을 찍어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함께 여기 분담금 폐기해라 하면서 오늘 강연을 토대로 한미일광이 어떻게 정사할 건지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담아서 선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펜은 나눠드릴게요. 폐기하자는 게 뭐죠? 그럼요. 폐기하자. 폐기하자는 게 뭐지? 늦죠? 이름 적으라고 그러지? 그래야지 미국이요. 글을 몰라도 저기요, 일 주한미군! 주한미군!